기록을 지금부터 할게요.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름은 박서정이고요. 런던여자중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한서구를 졸업했고 지금은 유아여대 수학과의 2, 3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내신은 1.9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MBTI는 ENFP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이후 페이지부터는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얘기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메모를 해줬다가 마지막에 질문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미분 적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모르시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챕터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삶에 대한 그런 목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수학가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내용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위에 부분 약간 철학적이고 좀 물리학과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넣지는 않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챕터 1에서는 힉스 입자랑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리고 TOE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는 컴퓨터 공학에서 쓰이는 단체법이라는 것과 오일로 공식과 리만 가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발표하는 제목이 정의에 대한 모든 것이었잖아요.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나라는 것, 그리고 주변이라는 것이랑 관측, 그리고 인류, 자연, 우주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은 모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학, 그리고 자연과학, 사회학, 인문학, 철학 등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나라는 거는 원자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변을 볼 때 시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야와 관련된 빛은 또 물리학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생물학, 왜냐하면 인체 구조가 또 생물학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측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강자와 연결지어서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자역학에서 관측이라는 거를 되게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다루진 않고 어쨌든 물리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류라는 거는 또 생물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물리학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free will이라 써놨는데 이거는 물리학에서 가면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자연이라는 건 자연과학 그 자체고 우주라는 건 또 물리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자연과학이라는 분야는 철학에서 파생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자연과학이기도 하지만 되게 철학적인 관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나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자는 또 쿼크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소환과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원자 하나 안에는 쿼크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은 또 쿼크의 집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쿼크는 여기 보이는 이 표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입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입자가 여기 업쿼크랑 다운쿼크랑 그리고 전자, 그리고 미온 입자, 그리고 포톤, 광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말고도 첨쿼크, 첩쿼크, 뭐 타우 입자, 제트 분석, 그리고 힉스 입자까지 17개의 그 기본 입자가 있거든요. 이 17개의 기본 입자에 대한 모형을 표준 모형이라고 해서 영어로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 17가지 입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원자로 이루어지고 원자는 쿼크로 이루어지는데 쿼크는 기본 입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본 입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라 색깔 쳐 있는 부분이 쿼크인데요. 쿼크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들을 말하고 밑에 있는 초록색은 lep톤을 의미하는데 lep톤은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애들은 게이지 보선이라고 해서 입자 사이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힉스 입자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17가지 기본 입자가 있고 이거를 표준 무용이라고 부른다는 점. 다음으로는 앞에서 봤던 이 노란 색깔 힉스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힉스 입자라는 것은 질량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고 또 정의된 입자를 말해요. 사실 힉스 입자가 알려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최신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다라고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랑 관련된 입자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힉스 입자가 질량을 만들고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온 우주 어디에나 그 전기장이 항상 전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힉스장도 온 우주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 힉스장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질량이 부여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 거 좀 찾아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 만약에 지하철역에 만약에 김장애 선생님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김장애 선생님을 아시는 분도 뭐 한두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으시니까 그냥 뭐 지나가시더라도 딱히 불편함이 없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 약간 인기가 많은 뭐 NCT가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NCT는 엄청 인기 많은 남자 아이돌이니까 지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몰려서 방해를 받겠죠. 그 사람들이 몰려서 방해받는 그 자체를 질량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 모형이 뭐냐면 이 힉스 메커니즘이 힉스 입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뭐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물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질량이 부여되고 있다는 게 힉스 입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17가지 입자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준 모형의 원리를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스크로픽 월드가 미시세계인데요. 미시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냥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에 대한 역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직접 그려왔는데요.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고 이 포톤이 광자인데요. 광자가 전자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광자의 영향을 받아서 뒤로 밀려나거나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실제 거시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 의자에다 아무리 빛을 쬐다고 해도 의자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다른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포톤의 반사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톤이라는 것은 광자잖아요. 광자는 입자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포톤의 반사로 우리가 본다는 것을 측정하지만 미시세계에서는 포톤 자체가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과 같겠지만 실제 우리 생활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칠판도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도 그리고 이 화면도 다 기본 입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거꾸로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역학이 그냥 되게 추상적인 학문이고 미시세계에서만 받아들여지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관자가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잔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현재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과거에만 머물러 살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건 약간 좀 철학적인 이유고요. 실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제가 가장 유명한 실험,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이중신의 실험을 가져왔는데요. 전자를 이렇게 쪼였을 때 주머니 두 개는 슬릿이 있다면 뒤에 당연히 두 줄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더 빼고 얘기하면 구멍이 두 개 있는 어떤 벽에다가 야구공을 계속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야구공이 1번 구멍이나 2번 구멍 둘 중에 하나로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관측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지만 관측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간섭분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구멍이 두 개인 벽에 야구공을 계속 집었더니 선이 1번 구멍, 2번 구멍이 아니라 1, 2, 3, 4, 5, 5개가 생긴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관측이 되는 경우, 광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선만 나타나는데 만약에 관측이 없는 경우는 전자가 파동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은 간섭 효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측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측이라는 게 무엇이냐? 관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광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광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측은 광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계실 것 같은 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거는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양자역학과 관련된 사고 실험들은 살짝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중성은 관측이라는 거는 아무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을 관측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다라고 하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망치로 이렇게 부수는 장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도자기 들린 물병 같은 것도 있죠.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고 실험 같은 경우 고양이라는 게 파동인지 입장인지 정의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이. 근데 이 사고 실험 자체에 오류가 있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관측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상자 안에 이런 장치들이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가 관측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고양이는 입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실험 어쨌든 그냥 간단한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관측이라는 거는 강자다. 사실 이러한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입자를 이루어져 있고 또 전자도 우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아무런 관측이 없고 누구와도 상호작용이 없고 혼자 우주의 정도로 떨어져 있다면 화종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학 원을 들어가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미 아실 테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마이스코픽 월드 그러니까 미시세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거시세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제가 물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난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청 질량이 큰 물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구나 태양 같은 게 있겠죠? 그 주변에 중력 장이 생기고 그럼 이 중력 장의 힘에 의해서 그 시공간이 피게 돼요. 그래서 시공간을 피게 되면서 나타나는 뭐
어떻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이게 그냥 일반 차별성 이론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공간 이렇게 이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휘어져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없는 게 이제 최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공간이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이미지. 왜 4차원이냐? 시공간은 3차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는 X축, Y축, Z축 세 가지 축을 가진 3차원입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거는 현재, 그리고 뒤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나, 앞으로 가는 미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 존재하고 이걸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차원이고, 그리고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합치면 4차원입니다. 시공간은 4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4차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를 쳐다보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태블릿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사실 3차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시야는 2차원 평면밖에 못 보거든요. 여기는 3차원을 한 번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2차원에다가 시간축을 더해서 3차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3차원이지만 현실은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2차원이 아니라 보이는 건 2차원이지만 4차원으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4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물리학 최신 이론 중에는 4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촉근 이론이라고 불리는 Theory of Everything, 이거를 줄여서 TOE라고 부르거든요. TOE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라는 거는 X축, Y축, Z축 있잖아요. 근데 X축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생각해 볼까요? 이 점이라는 거는 촉근 이론에서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촉근 이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점 하나가 사실은 어떤 끈의 그런 진동인 형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끈이 진동하면 3차원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의 점이 원래는 3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이 3차원이 되고 축이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세 축을 다 합치면 9차원이 되겠죠. 거기다 시간이 아까 1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축까지 더하면 10차원이 됩니다. 이게 TOE에서 말하는 시공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0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을 3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10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0차원으로 했을 때 약간 생기는 몇 가지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차원 높여서 11차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M1이라고 부르고 왜 11차원이냐면 아까는 끈이 진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끈이 진동하면 이렇게 작은 막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막 자체가 2차원이어서 10차원에다가 1차원을 더해서 11차원으로 만들면 여기 위에 생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차원을 높이는 거랑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어폰 줄을 이렇게 꼬린 이어폰 줄을 생각해볼까요? 그럼 이 뒤에 그림자가 나타나 있죠. 이어폰에 대한 그림자가. 근데 이 이어폰 줄을 요거 3차원 이어폰을 안 보고 그림자만 보면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원에서는 여기 줄을 한번 당기면 위로 당기면 이렇게 직선으로 한 번에 풀릴 수도 있고 이렇게 2차원에서 풀기 힘든 문제를 3차원, 5차원으로 가져가면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높이면 몇 가지 오류가 해결이 되고 현재는 최종 TOEM 이론에서는 11차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챕터 1의 결론을 좀 내리자면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대고 제가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인테그랄, 여러분이 이걸
있지만 적분입니다. 삶의 적분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은 3차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 Y축, Z축 3차원인데 물론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말한 아까 POE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 3차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순간을 시간축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노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젊은 시절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을 접근하는 그 전체가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파동일 수도 있지만 입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비록 지구나 태양보다 엄청 큰 질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분명히 질량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미세한 중력장들이 생기고 또 우리는 서로를 항상 관계를 잖아요. 만일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서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 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담기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게 담기고 있고 지금 서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있다는 것을 관측하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서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이라는 게 과학의 시점에서 보면은 철학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쨌든 제가 정의한 삶이라는 거는 인테그랄로 정의를 하고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를 볼 텐데요. 지금 챕터 1까지 했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챕터 2가 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챕터 2는 진짜 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글씨가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맨 밑에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 물리학 있고 화학, 생물학, 그리고 공학 이렇게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학문이고요. 위로 갈수록 좀 실생활에 가까운 학문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직접 그렸는데 이 도표가 밑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가장 안 중요하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근본적이고 추상적이고 실생활과 멀어졌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학문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가장 근본적인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학대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좀 들고 왔어요. 요즘에 막 챗 GPT도 있고 그리고 막 AI 프로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방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옵티미제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최적화잖아요. 최적화라는 거는 그냥 가장 최고의 상태의 값을 찾는다. 그냥 그 말이에요. 사실 최적화라는 거는 함수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최적화하는 방식 자체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그냥 제일 간단한 선형함수의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적화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가 답을 찾을 때는 가장 최대 아니면 가장 최소를 찾을 때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값 또는 가장 효율적인 거리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작거나 가장 긴 거를 찾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답이 이렇게 극소가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2차함수 그래프에서 2,4에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답이 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내려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얘가 여기서 미분을 합니다. 그 미분을 하면 지금 미분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양수가 나오면 저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럼 양수 계속 양수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0,0이 도달하면 이때 미분계수가 0이 나올 거고
값을 사업하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기본적인 원리고요. 사실 2차 함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2차 함수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그래프들, 예를 들어서 이런 3차원의 그래프들은 다변수 미분이라는 것을 써야 돼요. 이게 다변수 미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시작하면 내가 미분을 x축으로 할 수도 있고 y축으로 할 수도 있고 z축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한 2차원 평면에서 선형함수에 대한 최적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형함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1차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진짜 1차 함수,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를 하지만 이거는 선형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방식은 단체법이라는 거고요. 단체법에서 기본 형태가 이렇습니다. 일단 최대화하고자 하는 함수를 이렇게 쓰고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렇게 x1 더하기 x2 이게 최대화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목적 함수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게 얘를 최대화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앞으로 나올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거를 다 읽고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저 변수라는 거는 그냥 0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 솔루션은 해석을 하면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촉평면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알 필요는 없고 이거를 뭐 굳이 모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0이 되는 값 여유 변수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추가하는 새로운 변수들을 말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저 변수가 0이 되는 값이구나 이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써놨던 이 함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함수를 최대화시킬 때고 조건이 이거인 경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여기 x축처럼 보이는 가로선이 x1이고요. 세로선이 x2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x2가 6-x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x2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y축과 비슷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y는 6-x를 먼저 그리고 얘보다 밑에 있는 면적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게 6-x1이고 얘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 밑에를 수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얘도 그리고 밑에 그리고 얘도 직선을 그리고 밑에 면적을 칠해서 지금 공통된 부분만 찾은 게 여기 노란색 면적입니다. 조건들을 평면에 그리면 이렇게 노란색 영역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노란색 영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위에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영역 안에 있거나 이 옆에 있는 선 모서리에 있다면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키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저 x1 플러스 2x2를 최대화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보다 큰 점이 있는지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점보다는 이쪽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점이 얘보다 x1 플러스 2x2를 했을 때 여기는 훨씬 크겠죠. 왜냐하면 x2 값이 얘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에 쓰인 말처럼 만약에 어떤 점이 이 쉐이프 안에 있다면 그 값은 그 위에 있는 이 모서리에 갔을 때가 더 클 것이다라는 걸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 최적 솔루션은
여기 모서리 중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 꼭지점에 있는 점들을 0,0, 5,0, 4,2, 3,3, 0,4로 찾아왔는데요. 이거를 좀 더해봤어요. 더했을 때 가장 큰 잘못 나왔는데요. 두 개를 안 해가지고 EX쯤이니까 그걸 해야겠죠. 그래서 더하면 여기가 제일 클 것 같아요. 3,3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실제로 더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찾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대로 그 함수 그대로 나왔네요. 아까 최대화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고요. 그리고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select variable이 여유 변수였잖아요. 추가로 변수를 좀 추가해서 x3, x4, x5까지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기 밑에만 x3, x4, x5를 추가하고 밑에 3, 4, 5를 넣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말고 어떤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비교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2라는 게 네거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아닐 B 해가지고 음수가 되지 않죠. 뒤에 비교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여유 변수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면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돼요. 딕셔너리가 한국어랑 사전이잖아요. 근데 그냥 사전으로 그냥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냥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을 멋있게 써주긴 했지만 그냥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그냥 골라오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목적 함수니까 목적 함수 Z를 써주고 그리고 이 3, 4, 5를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그냥 정리한 거. 이 항에서 정리한 식이 이 사전이 됩니다. 그리고 x1, x2가 0보다 크니까 위에 거 두 개랑 밑에 거를 합칠 조건이 여기 5개의 변수 모두 기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을 쓸 때는 좌변, 이 노란색 부분을 기저변수를 쓰고 여기 초록색 부분을 기저변수가 아닌 변수, 비기저변수를 쓰면 돼요. 그다음 이렇게 사전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가 아까 추출한 사전이고요.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우리가 A에서 시작을 해서 0,0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점을 움직일 겁니다.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장 최대가 되는 값을 가질 때 그 작업을 멈추는 거예요. 그걸 피벗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A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A라는 점을 움직여서 뭐 B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얘가 최대가 될 때, 이 목적 함수가 최대가 될 때 이걸 멈추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걸 피벗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수행할 때 x1 플러스 2x축을 최대화시켜야 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z라는 함수가 x1 플러스 2x축이니까 x1을 증가시켜도 z가 증가할 거고 x2를 증가시켜도 z가 증가하겠죠. 근데 일단 저는 x2를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다 읽으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 같잖아요. x2가 증가하면 x2는 기저변수가 아니에요. 기저변수라는 게 아까 0이 되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x1, x2가 처음 시작 A니까 0,0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x2가 증가한다면 x축이 더 이상 0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x2는 0이 되는 값이 기저변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x2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증가한다고 해볼까요? 얘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x2가 증가함에 따라서 x3, x4, x5도 값이 변하게 되죠. 근데 x3, x4, x5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x1은 지금 0,0에서 시작했으니까 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x2가 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은 x3에서는 5까지 갈 수 있고 x4에서는 4까지 갈 수 있고
여기에서는 10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값은 4라고 여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축가 4가 되는 거 우리는 극단적인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x축은 최대 4가 되는 경우를 보면 기저 변수가 x1과 x4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x1은 계속 기저 변수죠. 왜냐하면 0에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x4는 x축가 4가 되면 12-0, -12가 돼서 그냥 0이 됩니다. 근데 0이 되는 값이 기저 변수라고 했으니까 x4 또한 기저 변수가 되고 x축은 이미 증가해서 4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저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x2에서 x4로 옮겼기 때문에 기저 변수가 변했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추출했던 사전이 여기 좌측 위에 있는 저 사전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게 x2가 4라는 거, 그리고 x4, x1이 기저 변수라는 거. 그 다음에 x4랑 x1을 오른쪽에 놓고 20이 뭐냐면 여기 빨간 색깔 따라가 보시면 20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냥 x2를 좌변에 놓고 x4를 우변에 놓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3이 내려가면서 어쨌든 이 식을 여기 안에 이 식을 x2가 있는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왔죠. 이거는 그냥 좌측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 됩니다. 이거를 사전이 업데이트 됐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던 이게 저기 올라가는 거. 그럼 새로운 사전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면 뭐가 달라졌냐?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Z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X4를 증가시키면 Z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4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X1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X4를 증가시키면 Z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X1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4를 증가시키지 않을 거니까 그냥 0으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X4가 기저 변수이고 X1을 증가시키면 Z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 적용한 겁니다. X4가 0이니까 다 0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저 없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X1을 이제 증가시켜줍니다. X1을 증가시킬 건데 어디까지 증가시킬 수 있나? 예를 들면 얘네가 최대로 X1을 여기서 증가시키면 이 X3, X2, X5는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값을 고르면 여기에서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는 X가 3, 여기에서는 12, 여기에서는 6분의 18이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인 3을 골라서 X1이 3일 때 X4는 0이고 X축은 3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X3 넣으면 0이고 Z는 9가 나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A에서 아까 C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한 작업을 통해서 1로 이동해서 얘가 맥시멈이구나 이렇게 찾은 겁니다. 이 과정을 물론 손으로 하면 더 복잡하겠지만 컴퓨터로 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컴퓨터에 이런 과정을 하나 배우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값을. 이게 최적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컴퓨터에서 쓰이는 최적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방금 전거는 사실 공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일러 공식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리만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일러 공식은 여기 일단 다 학벌이 뛰어나신 분들이시니까 다 한 명씩 네 명씩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2의 i 파이승 더하기 1은 0이다. 일단 이거를 처음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대면이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 식을 보면 일단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아마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수식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I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허수거든요. 그 허수가 지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식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러 수식은 이거고 오일러 공식은 이렇게 씁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빨리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위해서 복소평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복소평면은 그래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T수축이라 두고 Y축을 호수축이라고 치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숫자를 A 플러스 DR로 표현하면 그때 X 값이 A고 Y 값이 D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복소평면에다가 단지름이 1인 단위 원을 그려볼게요. 그럼 단위 원에서 이 삼각형을 보시면 이 각도를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x면 여기는 코사인 x가 되겠죠? 여기는 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x 좌표, y 좌표가 코사인 x, 사인 x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를 a,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di라고 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로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fx가 이 ix라는 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분이 x승이 파란색 그래프라면 이를 2배 x, 2x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2x가 아니라 ix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지금 다음 장면에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좌표를 각도가 x인 이 좌표를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fx라고 부르기로 했고 여기에다 a랑 b를 넣어가지고 fa가 코사인 a 더하기 i 사인 a고 fb가 코사인 b 더하기 i 사인 b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fa 곱하기 fb는 이 두 개를 다 곱해서 지금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과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가 코사인 A 플러스 B다.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인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전번에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안 들으셨다고 해도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하면 I 사인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개는 이 식에다가 x 대신 a 플러스 b를 넣는 식과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f a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a 곱하기 fb가 fa 플러스 b랑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식에다가 a, b 대신에 둘 다 x를 넣을까요? 그럼 fx 곱하기 fx는 f2x가 될 거고 fx 제곱이 f2x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식은 fx 분의 1이 f-x랑 같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fx분의 1은 fx분의 1 곱하기 2.1이니까 이거랑 똑같죠. 근데 밑에식은 fx, f-x니까 여기다 x-x 넣으면 f0이 되겠죠. f0분의 f-x니까 f0이 1이거든요. 그래서 f-x가 나와요. f0이 1이면 1인 이유는 00을 오면 F0, F0, F0이니까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은 미분했을 때 I 빼고 원래 함수랑 똑같이 나온다는데 이거 빠르게 미분을 해보면 이걸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겠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겠죠. 여기다가 이게 I 곱하기 원래 함수 더 가까이 있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I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와. 그러면 위의 식과 같게 되겠죠. 이거 그냥 미분을 해보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사각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고3 때 배우시겠지만 몰라도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들 1번 FA, FB를 곱하면 FA 플러스 B가 나온다. 그리고 2번 FX를 제곱하면 FAX가 나온다. 3번 FX분의 1은 F-X다. 4번 F0은 1이다. 이걸 보시면 이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떠오르는 함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펑션을 써놨는데 이게 지수함수란 뜻이거든요. 그 위에 있는 네 가지 조건은 지수함수에서 만족하는 조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에 x 생각해볼까요? 얘 a 생각하는 게 기본. 얘 a 플러스 b, 얘 2x는 얘 x는 이런 식으로 다 지수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인데 아까 위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5번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분하면 원래 함수에 i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네 번을 1번부터 4번까지 만족시키는 게 지수함수고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자연상수 2의 x승이라고 배웠죠. 고3 때. 그래서 요거에다가 i를 추가해서 y는 2의 i x승이다 라고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는 이 함수가 2의 i x승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증명을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x가 x의 파이를 넣어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사인 파이는 있죠? 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 마이너스 1이 2의 i 파이승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얘를 넘기면 2의 i 파이승 나오면 1이 0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네, 이 공식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쓸 거냐 쓸데없는 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거든요. 예시를 적어놨는데 특히 물리학 수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도전학학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분자기학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활용 방정식으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I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53분 동안 발표했는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만 가서이고 이게 최종 보스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쯤 되면 좀 힘들고 지쳤으니까 좀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수가 뭔지 다 배우셨겠죠? 그 소수가 소수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2, 3, 5, 7 그런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 3, 5, 7 이런 소수를 언제 처음 배워요? 중학교 때 처음 배우실 텐데요. 그때 처음 배울 때 너무 규칙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했던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수에 대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미만 가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수에 대한 규칙을 찾으신다면 상금 12억과 함께 이 명예로운 교수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자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개념이 많고 제가 읽었던 책만 해도 몇백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알고 있었고요. 만약에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발표 이후에 제가 남겨놓은 그 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린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르난트 린만은 일단 소수 사이의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리만 가설이 나왔고 리만 가설이라는 게 결론이 이거예요.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영어니까 우리가 문제니까 한국말 써왔습니다. 제 타로시의 모든 자명하지 않은 그런 실수가 무색이다 라는 게 리만 가설이고 이게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전에 이제 프라임 멤버 소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n이라는 거는 n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n이 10이다 하면 1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2, 3, 5, 7이니까 4개가 있겠죠. 그럼 파이 10은 4개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그 n이 나오는데 로그 n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ln x와 똑같습니다. 로그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면 로그를 말하는 거예요. 요를 말하는 거예요. 예시라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리고 이 물결은 근사하다는 거예요. 근사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n이 100인 경우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n이 10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25개거든요. 그래서 100 나누기 로그 100 하면 21.7147로 25와 되게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n이 1000일 때는 100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168개거든요. 그래서 1000 나누기 n은 1000 하면 144.7648이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증명한다는 이게 성립한다는 건 지금 증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정리가 있다라는 거를 소개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처음에 나온 것처럼 제타함수의 모든 자명하지 않은 근의 실수가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제타함수가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타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타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타함수예요. 생각보다 뭔가 엄청난 게 들어있지 않죠. 그냥 다 알고 있는 자연수고 그냥 그거의 지수의 역수일 뿐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기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가져왔습니다. 양변에다가 2의 S승분의 1을 했어요. 그러면 1은 2의 S승분의 1, 2의 S승분의 1은 4의 S승분의 1. 그 6, 8, 10, 12 이렇게 되겠죠? 생각보다 쉽고 되겠으니까 집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 1이 있으니까 1-2 S승분의 1 앞에 놓고 SS 그리고 뒤에는 1 남고 2가 없어지겠죠. 빼니까 3 남고 4 없어지고 5 남고 6 없어지고 7 남고 8 없어지고 짝수가 아니라 홀수만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여기 전체에다가 3의 S승분의 1이 돼요. 그러면 3, 9, 15, 21, 27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3이 없어지고 3의 배수들이 없어지고 9 없어지고 15도 없어지고 그러면 쭉 쓰면 7, 11, 13, 1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뒤에 또 이제 남은 게 5니까 5를 곱하겠죠? 그럼 5의 배수들이 다 없어질 거고 그러면 5의 배수가 다 없어진다는 이런 원리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에라토스테레스의 책? 그거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좌변은 소수의 곱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하면 네. 제타함수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제타함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데
이 기호가 PPT 없어가지고 일단 S로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제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P에 넣어서 곱한다는 뜻이에요. 시그마가 더한다는 뜻인 것처럼 파이는 각각의 항을 모두 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타 함수인데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낙서가 아니라 그래프입니다. 제타 함수가 사실은 2차원 평면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4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게 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만의 그 제타함수라는 거는 아까 그 제타함수에 모두 점용하지 않은 그런 실수도와 이분이 나왔단 말인데 영어에 있는 부분 중에서 네거티브 이븐 인테그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처럼 짝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수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타함수의 근, 제로가 되는 점이 이런 마이너스 2, 여기 0이 되는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짝수인 부분, 음수인데 짝수인 그런 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해들의 실수가 2분의 1이다라는 거가 제타, 이만 가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실제 그래프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만 가선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핑크 색깔 선 그런 부분이 2분의 1이 되는 점이거든요. 실수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같이 우연찮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가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설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미만 가설이랑 양자역학이랑 굉장히 연결된 부분이 많은데 그 방정식에서 미만 가설식을 증명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한 식이 이시세계에서의 어떤 양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만 가설을 푼다면 양자역학에서 풀리지 않은 부분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수학자랑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참조한 책이고요. 이 책이 너무 두껍고 커가지고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냥 발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뭘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영상을 선생님 쪽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급학을 하다가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우리 선생님도 실은 작년까지 여기에서 같이 수업을 이렇게 같이 듣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던 학생인데 정말로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주, 천문, 물리 쪽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선생님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큰 학기 여러분들이 고급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기폭제가 좀 촉매 역할을 좀 했으면 해서 여러분들이 고급학을 수강을 했을 텐데 어떤 소개 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열심히들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날에 큰 영광 그리고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전화 좀 유지했다가 여러분들의 발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생님하고 함께 좀 공유하면서 선생님이
큰 자랑거리로 선생님이 그냥 살고 있을 살도록 뭐야 이게 선생님이 정년이 한 3년 남아서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선생님 정년을 하고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를 막 할 건데 농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삶을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이죠. 우리 이제 12월부터 또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 또 고급학 학생들을 또 모집해서 할 거고, 내년에는 2학기도 개설 신청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고급학을 계속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고급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좀 적극 추천을 해서, 어, 선생님 수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수업을 여기서 모두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태훈 학생이 등장을 했네요. 화학에 관심을 키우고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태훈 학생. 자, 그리고 자, 대성하세요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한테 편집글에도 한번 쓰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선생님 이거 닫을게요.